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정막만이 감도는 텅 빈 대기실. 그곳엔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부여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한 여인이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100kg이 넘는 육중한 몸을 던져 구르고 넘어지며 만들어낸 웃음. 관객들이 배꼽을 잡고 자지러지던 그 순간, 사실 그녀의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무릎이 깎여나가는 듯한 고통은 그녀가 감당해야 할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폐허가 된 1950년대의 대한민국은 너무나 가난했고 사람들은 배고픔을 잊게 해줄 웃음에 목말라 있었으니까요. 단순한 뚜보 개그우먼이라는 편견 뒤에 가려진 시대를 온몸으로 받아낸 인간 김정분의 처절한 생존기. 자신의 콤플렉스를 무기로 세상과 맞서 싸운 눈물겨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31년 12월 30일 경상남도 부산 동래. 지금은 온천으로 유명한 그곳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김정분. 일제강점기의 서슬이 펄었던 시절이었지만 동네는 예로부터 풍류가 흐르고 예인들의 기질이 살아 숨쉬던 고장이었습니다. 어린 정부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골격이 크고 우량했던 그녀는 동네 어르신들의 관심을 독차지했습니다. 먹을 것이 귀해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배만 불룩하거나 비쩍 말라가던 시절,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른 정분의 모습은 그 자체로 복덩이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자라면서 그 남다른 풍채는 점차 고민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사회가, 그리고 이어지는 해방공간의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했던 미덕은 조신함과 가녀림, 그리고 순종적인 태도였습니다. 바람 불면 날아갈 듯한 청순가련형 여성이 미인으로 대접받던 시절에 떡 벌어진 어깨와 굵은 뼈대,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힘으로 제압할 만큼 장대한 기고를 가진 소녀는 어딜 가나 눈에 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정분에게는 남들의 시선에 위축되지 않는 천부적인 대범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큰 몸집을 부끄러워하여 구석으로 숨는 대신 오히려 그 몸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법을 본능적으로 터득해 나갔습니다. 경성여자상업학교에 진학했을 무렵 그녀의 끼는 이미 교내에서 유명했습니다. 친구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의 흉내를 내거나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좌중을 웃기는 일은 그녀에게 일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덩치는 산만했지만 동작은 날쌔고 목소리는 굵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폭은 섬세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면 주변 사람들은 어느새 그녀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갔고 그녀가 웃으면 주변 공기마저 유쾌하게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이미 학창시절부터 그녀는 무대의 맛을,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즐기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945년 해방이 찾아왔고 한반도는 격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새로운 문물이 밀려 들어오고 억눌렸던 조선의 문화, 예술이 분물 터지듯 터져나오던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20살이 채 되지 않은 김정분은 인생을 건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연극 무대에 서기로 한 것입니다. 1946년 그녀는 부산의 한 지방 극단에 입단하며 배우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여자가, 그것도 규중 처녀가 광대 짓을 하러 다닌다는 것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외모는 당시 연극계가 선호하던 비련의 여주인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춘향이나 심청을 연기하기에는 그녀의 체격이 너무나 건장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힘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이 아니면 어떠랴, 예쁜 역할이 아니면 어떠랴 하는 배짱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초기 연극 무대에서 그녀는 주로 성격파 조연이나 힘쓰는 하녀 혹은 억척스러운 아줌마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객들이 주인공보다 그 덩치 큰 조연에게 더 열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가 무대에 등장해서 걸걸한 목소리로 대사 한마디를 던지면 객석에서는 와 하는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운, 즉 무대 장악력이 있었습니다. 비록 셰익스피어의 줄리엣은 될 수 없었지만 그녀는 무대 위에서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인간 군상을 표현해냈습니다. 김금녀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던 이 시기, 그녀는 발성법을 익히고 무대 호흡을 배우며 관객과 밀당하는 법을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훗날 그녀가 보여준 대본 없이도 10분, 20분을 끌고 가는 그 놀라운 순발력의 기초는 바로 이 거친 연극판에서 다져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백금녀의 이력 중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녀가 성우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1948년 그녀는 서울중앙방송, 지금의 KBS 전신인 방송국의 성우일기로 입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녀가 단순히 몸으로만 웃기는 슬랩스틱 코미디언이 아니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라디오가 대중매체의 점이었던 그 시절, 성우는 최고의 인텔리이자 예술가 대우를 받았습니다. 오로지 목소리 하나만으로 청취자를 웃기고 울려야 하는 성우의 세계에서 백금녀의 목소리는 독보적인 무기였습니다. 일반적인 여성 성우들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와 달리 그녀의 목소리에는 묵직한 중저음과 탁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친 세파를 견뎌낸 우리네 어머니의 목소리였고 시장통에서 삶을 일구는 여장부의 목소리였으며 때로는 귀신을 쫓아낼 듯한 호랑이의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라디오 드라마 속에서 그녀는 천의 얼굴을 가진 목소리 연기자였습니다. 심술궂은 시어머니 역할을 할 때는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푼수 같은 아낙네 역할을 할 때는 라디오 앞에 온 가족을 뒤집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딕션, 풍부한 성량,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하는 목소리의 톤. 훗날 TV 시대로 넘어와 그녀가 서영춘과 콤비를 이루어 랩을 하듯 속사포 만담을 주고받을 때 그 대사 하나하나가 뭉개지지 않고 시청자의 귀에 정확히 꽂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우 시절 다져진 탄탄한 기봉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리의 마술사였고 언어의 조련사였습니다. 뚱뚱한 외모라는 시각적 충격 이전에 그녀는 이미 청각적으로 대중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친 완벽한 연기자였던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예술도 멈췄습니다. 피난길에 오른 그녀 역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부산으로, 다시 전선 근처로 예술인들은 문선대라는 이름으로 군인들을 위문하거나 유랑극단을 꾸려 피난민들을 위로하러 다녔습니다. 이 비극의 시간 동안 백금녀는 역설적이게도 코미디의 진정한 힘을 깨닫게 됩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에 떨고 있는 병사들 앞에서,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어머니들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들을 잠시라도 웃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희화화해서라도 사람들의 굳은 입꼬리를 올릴 수 있다면 그녀는 기꺼이 광대가 되었습니다. 슬픔이 깊을수록 웃음의 가치는 빛난다는 것을 그녀는 그 처참한 전쟁터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1950년대 중반, 대중문화계는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었습니다. 극장쇼가 전성기를 맞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전이나 중간에 가수와 코미디언들이 나와 쇼를 펼치는 이 무대는 당시 연예인들에게는 전쟁터이자 가장 화려한 꽃밭이었습니다. 바로 이 무대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쇼 무대에서는 남성 콤비가 대세였습니다. 홀쭉이와 뚱뚱이로 불리는 양석천, 양훈 콤비가 인기를 끌고 있었고 구봉서, 배삼룡 같은 스타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코미디언, 특히 남성과 대등하게 합을 맞추며 주도적으로 극을 이끌어갈 여성 파트너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 출연자는 가수의 소개를 돕거나 남성 코미디언의 짓궂은 농담 대상이 되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쳤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백금녀는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수동적인 꽃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사나운 맹수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100kg에 육박하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힘든 거구의 여성이 무대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객석은 술렁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예쁜 척을 하기는커녕 눈을 부라리고 팔을 걷어붙이며 남자들을 호령하기 시작했을 때 관객들은 신선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웃기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억눌려 있던 사회 분위기, 특히 가부장제 아래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여성들에게 그녀의 등장은 일종의 통쾌한 반란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파트너 서영춘을 만나게 됩니다. 서영춘. 1928년생으로 백금녀보다 3살 위였던 그는 몸무게가 백금녀의 절반도 되지 않을 만큼 깡마른 체구의 소유자였습니다. 광대뼈는 튀어나오고 볼은 움푹 패여 있어 별명이 갈비씨. 살살이었던 서영춘. 바람이 불면 날아갈 듯 위태로워 보이는 그 남자와 태풍이 와도 끄떡없을 것 같은 여자 백금녀가 한 무대에 섰을 때 한국 코미디 역사의 가장 위대한 콤비 플레이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실루엣만 봐도 관객들은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작가는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몸이 곧 대본이었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유머였습니다. 극장 쇼 무대 뒤편, 좁고 지저분한 대기실에서 두 사람은 처음 호흡을 맞춰보았을 것입니다. 서영춘이 특유의 촐싹거리는 말투로 농담을 던지면 백금녀가 묵직한 한 방으로 받아치고 서영춘이 짐짓 화를 내며 달려들면 백금녀가 배로 툭 쳐서 그를 날려버리는 식의 합. 이것은 계산된 연기였지만 동시에 두 사람의 천부적인 리듬감이 만들어낸 즉흥 연주와도 같았습니다. 서영춘의 빠르고 가벼운 템포와 백금녀의 느리고 묵직한 템포가 절묘하게 맞물려 돌아가며 엇박자의 미학을 만들어냈습니다. 백금녀는 서영춘이라는 날렵한 칼을 휘두르는 묵직한 칼집이었고 서영춘은 백금녀라는 거대한 북을 두드리는 채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이 시기 백금녀의 무대 의상은 주로 한복이거나 몸에 꽉 끼는 드레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매를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려한 원색의 옷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나를 봐라. 나는 이렇게 크고 강하다. 라고 외치는 듯한 그녀의 당당함은 굶주림에 지쳐 왜소해진 대중들에게 기이한 에너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살은 게으름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풍요에 대한 갈망이었고 척박한 현실을 버티는 힘의 상징처럼 비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무대 위에서 쿵하고 발을 구를 때마다 대리 만족을 느꼈습니다. 쌀 한 톨이 아쉬운 세상에서 저렇게 건강하고 힘센 여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종의 위안을 얻었던 것입니다. 1958년, 그녀는 스크린으로도 활동 영역을 넓힙니다. 김수용 감독의 데뷔작인 영화 공처가에 출연한 것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영화는 그녀의 이미지를 10분 활용한 작품이었습니다. 공처가 남편을 쥐 잡듯 잡는 아내,
남편이 꼼짝 못하는 강한 여인. 영화 속에서 그녀는 무대에서 보여주었던 에너지를 그대로 발산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에서 여배우는 주로 청순 가련하거나 요염한 역할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백금녀는 희극 여배우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영화 출연 편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스크린에 등장할 때마다 관객들은 안도했습니다. 그녀가 나오면 반드시 웃을 일이 생긴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녀의 주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가는 편집될 수 없는 라이브 무대, 그리고 곧 다가올 텔레비전 시대의 생방송 코미디에서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와 극장 무대를 오가며 백금녀는 자신만의 코미디 문법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것은 대조의 미학이었습니다. 자금과 큼, 빠름과 느림, 약함과 강함.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강함을 이용해 파트너의 약함을 부각하고 다시 파트너의 깐족거림을 통해 자신의 우직함을 웃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또한 그녀는 반전의 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몸집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앙탈을 부리거나 교태 섞인 비음을 낼 때 관객들은 그 부조화 속에서 배꼽을 잡았습니다. 어머나, 몰라요, 몰라 하며 몸을 비틀 때 무대 바닥이 울리는 그 장면은 백금녀만이 할 수 있는 전매 특허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뚱뚱한 사람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뚱뚱함이라는 특징을 도구로 삼아 관객과 노는 고도의 심리 게임이었습니다. 백금녀의 등장은 한국 대중문화사에서 여성의 신체가 소비되는 방식에 하나의 파문을 던졌습니다. 그전까지 여성의 몸은 남성의 욕망 대상이거나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로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백금녀는 자신의 몸을 무기로 삼아 남성을 공격하고 조롱하며 무대를 지배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드센 여자, 괴물 같은 여자라는 희화화된 방식이었을지라도 남성 중심의 코미디판에서 여성이 주도권을 쥐고 극을 끌고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만큼은 가부장제의 질서를 비웃고 뒤집는 권력자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구박받고 남편에게 무시당하던 수많은 여성 관객들이 백금녀의 코미디를 보며 속이 뻥 뚫리는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1960년대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흑백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안방극장의 시대가 열리려던 찰나였습니다. 바야흐로 백금녀와 서영춘, 이 환상의 콤비가 전 국민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비상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인간 김정분의 남모르는 아픔과 고뇌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천하장사였지만 무대 뒤에서는 무너지는 관절을 부여잡아야 했던 그녀의 이중생활. 대중은 그녀를 보며 웃었지만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울어야 했던 날들. 이제 우리는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전설의 콤비 갈비씨와 뚱순이가 만들어낸 폭소의 도가니,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눈물겨운 우정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1960년대가 열리면서 대한민국의 풍경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의 전성시대를 지나 바야흐로 바보상자라 불리던 텔레비전이 안방의 상석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부유한 집이나 다방에 가야만 구경할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지만 영상 매체의 등장은 코미디의 문법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목소리로만 상상하던 웃음이 눈앞에서 시각적으로 펼쳐지는 순간 대중은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적 코미디의 시대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피사체는 단연코 백금녀였습니다. 라디오 시절 그녀의 걸걸한 목소리를 들으며 청취자들은 도대체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 얼마나 대단한 풍채를 가졌을까 상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브라운관에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대중의 상상은 현실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비주얼로 보상받았습니다. 흑백 화면을 가득 채우다 못해 터져나갈 것 같은 그녀의 존재감은 그 자체로 코미디의 새로운 장르가 되었습니다. 특히 1964년 TBC 동양방송의 개국은 백금녀와 서영춘 콤비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습니다. 당시 방송사들은 시청률 전쟁을 위해 코미디 프로그램에 사활을 걸었고 쇼쇼쇼나 웃으면 보기 와요 같은 전설적인 프로그램들이 탄생했습니다. 이 무대 위에서 서영춘과 백금녀의 홀쭉이와 뚱뚱이, 기믹은 완성형으로 진화했습니다. 서영춘 선생이 특유의 빠른 말투로 마치 지금의 랩을 하듯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가 떴어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라며 정신없이 떠들어댈 때 옆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백금녀 선생이 시끄러워 이 인간아 라고 고함을 치며 배치기 한 번으로 그를 날려버리는 장면. 이것은 당시 한국 코미디의 상징과도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서영춘이 갈대처럼 흔들리며 무대 바닥을 부를 때 백금녀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서서 흥 하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원초적인 슬랩스틱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국민을 TV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두 사람의 콤비 플레이가 빛을 발했던 가장 대표적인 코너는 바로 거꾸로 부부 컨셉의 콩트들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권위가 하늘을 찌르던 그 시절, TV 속에서 펼쳐지는 이들의 부부 생활은 현실의 정반대였습니다. 서영춘은 소심하고 매일 구박받으며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남편으로 등장했습니다. 반면 백금녀는 밥상을 발로 차고 남편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을 번쩍 들어 밖으로 내던지는 무서운 아내였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이 남성을 힘으로 제압하는 이 전복적인 상황극은 시청자들에게 기묘한 쾌감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여성 시청자들은 백금녀가 서영춘을 구박할 때마다 묘한 대리만족을 느꼈습니다. 억눌려 살던 며느리들은 시원함을 느꼈고 가부장적인 남편들도 저런 마누라 안 만난 게 다행이지 라며 껄껄 웃어넘길 수 있었습니다. 백금녀의 코미디는 사회적 금기를 유머라는 포장지로 감싸 안전하게 터뜨리는 배출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인기는 단순히 방송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중반 백금녀와 서영춘은 가요계까지 진출하여 코미디 음반을 여러 장 발매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뚱뚱부 아가씨 같은 노래들은 제목에서부터 그녀의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운 히트곡이었습니다. 레코드판 위에서 두 사람은 만담과 노래를 오가며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영춘이 깐족거리며 놀리면 백금녀가 굵은 목소리로 받아치는 형식의 이 노래들은 가사의 의미보다는 두 사람의 목소리, 톤이 만들어내는 리듬감이 일품이었습니다. 시장의 전파상마다, 버스 터미널마다 이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연예인 소득 순위를 집계하면 백금녀와 서영춘은 언제나 최상위권에 랭크되었습니다. 영화배우 신성일, 엄앵란 콤비 못지않은, 아니 서민들에게는 그보다 더 친숙하고 사랑받는 국민 콤비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대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의 웃음이 단순히 신체적 결함을 비웃는 1차원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백금녀 선생님은 생전에 뚱뚱한 게 죄는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이 몸을 사랑한다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물론 대본상으로는 돼지라고 놀림받고 우스꽝스럽게 넘어지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녀의 영희 밑바닥에는 당당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만을 부끄러워하여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더 큰 동작을 취하며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서영춘이 그녀의 배를 가리키며 이게 다 밥통이야, 밥통이라고 놀릴 때 그녀는 그래 밥통이다. 너는 밥도 못 먹고 다니냐 라고 받아치며
관객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코미디는 비하가 아니라 긍정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 시절, 그녀의 풍만한 몸은 복스러움의 상징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 그녀를 보며 맏며느리감이다, 장군감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은 앙숙이었지만 카메라가 꺼진 뒤의 관계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백금녀라는 인물의 인간미가 가장 진하게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서영춘 선생은 천재적인 희극인이었지만 사석에서는 매우 예민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극심한 무대 공포증과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 그는 술을 가까이 했고, 과음으로 인해 방송 펑크를 낼 위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를 챙긴 것은 누님 백금녀였습니다. 그녀는 서영춘을 친동생처럼, 때로는 아들처럼 보살폈습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서영춘을 업고 여관방에 재운 것도 백금녀였고, 해장국을 끓여 먹여 방송국으로 끌고 간 것도 백금녀였습니다. 서영춘 선생이 무대 뒤에서 덜덜 떨고 있을 때 그의 등짝을 퍽소리 나게 때리며 영춘아, 정신 차려. 관객들이 기다린다. 라고 호통을 쳐준 사람도 바로 그녀였습니다. 동료 코미디언들의 증언에 따르면 백금녀 선생은 겉모습과 달리 무척이나 정이 많고 섬세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거구의 몸에서 나오는 넉넉한 마음 씀씀이는 후배들에게도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배고픈 후배들을 데려다가 밥을 사주는 것은 예사였고, 지방 공연을 가면 자신의 출연료를 쪼개 스태프들의 회식비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뚱순이라는 별명은 단순히 살이 찐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품이 넓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춘 선생이 1980년대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의 절반은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백금녀라는 버팀목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선 전쟁 같은 연예계 생활을 함께 헤쳐나가는 전우의 그 자체였습니다.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백금녀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코미디언을 넘어 방송계의 거물급 인사로 대접받았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사회 분위기는 경직되어 있었고 방송에 대한 검열도 심했지만 코미디 프로그램만큼은 서민들의 유일한 숨통이었기에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용되었습니다. 백녀는 그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풍자는 날카롭지 않았지만 묵직했습니다. 그녀가 콩트 속에서 무능한 가장이나 권위적인 사장을 혼낼 때 시청자들은 그 대상에 사회의 부조리를 대입하며 통쾌해했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라는 반응은 그녀가 국민들의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주는 무당과도 같은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 그녀의 연기력은 물이 올랐습니다. 슬랩스틱뿐만 아니라 전극 연기에서도 그녀는 빛을 발했습니다. 가끔 특집 드라마나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할 때면 그녀는 웃음기를 싹 뺀 진지한 연기로 관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억척 어머니 역할이나 시장 바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상인 역할을 맡았을 때 그녀의 연기에는 페이소스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겪어온 삶의 굴곡, 뚱녀라는 편견과 싸워온 세월의 무게가 연기 속에 녹아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코미디언 백금녀가 웃음을 주었다면 배우 백금녀는 삶의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희극인은 연기를 못해서 웃기는 게 아니다. 연기를 너무 잘해서 웃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자신의 지론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입니다. 197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그녀의 몸은 조금씩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100kg이 넘는 체중을 유지하며
무대 위에서 뛰고 구르는 생활을 반복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무릎 관절은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고 고혈압과 당뇨 같은 성인병들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의사들은 살을 빼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이어트는 곧 은퇴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대중은 홀쭉해진 백금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뚱뚱하지 않은 백금녀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살기 위해 살을 빼야 하지만 희극인으로 살기 위해 살을 둬야 하는 모순. 그녀는 결국 희극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아픈 무릎에 진통제를 맞아가며 무대에 섰고 숨이 차오르는 것을 참으며 서영춘을 쫓아다녔습니다. 방송국 대기실에서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면서도 큐사인이 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벌떡 일어나 호탕하게 웃어젖히던 그녀였습니다. 이것은 미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프로 정신이었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대중들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땔감으로 태워 웃음이라는 불꽃을 피워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절 TV를 보며 깔깔거렸지만 사실 그 웃음은 그녀의 수명과 맞바꾼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 1980년대가 찾아왔습니다. 컬러 텔레비전의 시대가 열리면서 방송 환경은 또 한 번 급변했습니다. 흑백 TV 시절의 스타들이 하나둘씩 뒷방으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더 젊고 더 빠르고 더 감각적인 개그맨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주일이라는 불세출의 스타가 등장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라며 대한민국을 강타했고 대학 개그제 출신의 엘리트 개그맨들이 지적인 개그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만담과 과장된 슬랩스틱 위주였던 백금녀와 서영춘의 코미디는 젊은 층에게는 조금씩 촌스러운 것, 옛날 끼옷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아이콘들이 겪어야 하는 숙명과도 같은 쇠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금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행사 섭외 1순위였고 지방 무대에서는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TV 출연 빈도는 줄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후배 개그맨들의 코너에 카머로 출연하여 병풍 역할을 자처하기도 하고 특집쇼에 나와 녹슬지 않은 입담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주연의 자리에서는 내려왔지만 그녀는 한국 코미디계의 데모로서 후배들을 격려하고 지켜보는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당시 막 데뷔하기 시작한 여성 개그우먼들에게 백금녀는 우상 그 자체였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망가지냐는 편견을 깨고 당당하게 자신의 캐릭터를 구축한 선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후배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 백금녀의 인생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녀의 영혼의 단짝, 평생의 콤비였던 서영춘 선생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향년 58세. 너무나 이른 이별이었습니다. 서영춘의 부고를 들은 백금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했습니다. 내 반쪽이 떨어져 나갔다라며 오열하던 그녀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갈빗이 없는 뚱순이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늘 티격태격했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서로를 의지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서영춘의 죽음은 백금녀에게 있어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파트너를 잃은 상실감, 그리고 자신 또한 건강이 좋지 않다는 불안감. 1980년대 후반은 그녀에게 있어 깊은 상실과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서영춘이 떠난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백금녀는 혼자서 무대에 서보기도 하고 다른 파트너와 호흡을 맞춰보기도 했지만 예전과 같은 폭발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객들은 그녀를 보며 웃으면서도 그녀의 옆에 비어있는 한 자리를 보며 쓸쓸해했습니다. 서영춘이가 있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하는 관객들의 눈빛을 읽을 때마다 백금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희극인으로 남겠다는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노년의 몸을 이끌고 라디오 프로그램 게스트로 지방의 작은 행사 무대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비록 전성기처럼 화려한 조명은 없었지만 그녀를 기억해주는 팬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이 시기 백금녀의 코미디 스타일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힘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 과격한 개그 대신 인생의 연륜이 묻어나는 토크 위주의 개그를 선보였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 별거 없더라.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게 웃으면 그게 장땡이더라 하며 던지는 그녀의 멘트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코미디를 넘어선 일종의 인생 철학 강의와도 같았습니다. 대중은 늙어버린 뚱순이를 보며 안쓰러움을 느끼기보다 험한 세상을 버텨낸 한 인간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과 더 비대해진 몸은 그녀가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한계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혹사당한 그녀의 혈관과 심장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가끔 방송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눈에 띄게 수척해 보이거나 반대로 부종으로 인해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말하는 속도도 예전보다 늦췄고 호흡도 가빠 보였습니다. 팬들은 직감적으로 이별이 머지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전설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직전의 노을이 가장 붉듯이 그녀는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쥐어짜내며 무대를 지켰습니다. 그것은 숭고한 투쟁이었습니다. 웃음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토록 거대한 웃음 뒤에 숨겨진 인간 백금녀의 가장 내밀하고 아픈 이야기, 그 투병 생활과 마지막 순간들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거리는 마이카 시대를 맞아 자동차들로 넘쳐났으며 백화점에는 화려한 옷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화려해질수록 백금녀라는 한 인간의 내면은 점차 고요하고 어두운 침잠의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육체와 영혼은 긴 코미디 인생에 남긴 영수증을 처리하느라 홀로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대중이 알 수도 없었고 알아서도 안 되는 고독한 싸움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여전히 천하장사 뚱순이었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병마와 싸우는 환자 김정분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서영춘 선생이 떠난 1986년 이후 백금녀 선생이 겪어야 했던 심리적 공황 상태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심각했습니다. 단순히 손발이 잘 맞는 동료를 잃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코미디언에게 콤비란 부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의 호흡과 눈빛만으로 대화하는 특수 관계입니다. 특히 백금녀와 서영춘처럼 신체적 특징이 극단적으로 대비되어 서로가 없으면 캐릭터의 완성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그 상실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영춘이라는 거울을 잃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습관적으로 옆을 돌아보지만 그곳에는 깐족거리는 갈비씨 대신 텅 빈 공기만이 감돌고 있을 때의 허망함. 그녀는 인터뷰에서 영춘이 형님이 가고 나니 세상 천지가 다 시시해 보였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웃음을 만드는 사람에게
세상이 시시해 보인다는 것은 창작의 동력이 꺼져버렸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생계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평생을 바쳐온 무대를 떠나서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의 방송 환경은 그녀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코미디 프로그램들은 이른바 세대교체의 열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심영래, 김영곤, 최양락 같은 개그맨들이 주도하는 유머 1번지나 쇼비디오, 자키 같은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만담 형식보다는 콩트 드라마나 슬랩스틱, 그리고 풍자 개그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템포는 빨라졌고 편집 기술은 현란해졌으며 개그의 소재도 더욱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느긋한 충청도, 사투리나 고전적인 만담 화법을 구사하던 원로 코미디언들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백금녀 선생 역시 이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PD들은 그녀를 원로 대우해주며 깍듯하게 모셨지만 정작 메인 코너에서 그녀에게 배당되는 시간은 5분, 3분, 그리고 1분으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녀가 1990년대 초반 방송에 등장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주로 며느리에게 구박받는 시어머니나 동네의 주책맞은 아줌마 같은 단역으로 출연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호통 한 번으로 좌중을 압도했을 그녀였지만 힘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대사를 치는 타이밍이 반 박자씩 늦거나 숨이 차서 문장을 길게 읽지 못하고 끊어 읽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백금녀 씨도 이제 많이 늙었네라며 무심하게 채널을 돌렸을지 모르지만 그 짧은 장면 하나를 위해 그녀가 대기실에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며 호흡을 골랐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둔해진 몸과 느려진 반사신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후배들이 펄펄 날아다니는 무대 한 구석에서 묵묵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고 있었을 그녀의 모습은 화려했던 전성기를 뒤로하고 저물어가는 별의 쓸쓸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시기 그녀를 가장 괴롭힌 것은 역시 건강이었습니다. 20대부터 유지해온 고도비만은 이제 시한폭탄이 되어 그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살집이 돈을 벌어다주는 복덩이였고 힘의 원천이었지만 60대에 접어든 그녀에게 살은 족쇄이자 형벌이었습니다. 고혈압은 기본이었고 당뇨 수치는 위험 수위를 넘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엄청났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고 밤에는 수면 무호흡증으로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무릎 관절은 이미 연골이 거의 달아없어져 뼈와 뼈가 부딪히는 고통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입을 모아 체중 감량을 권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라는 경고는 수십 번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딜레마는 여전했습니다. 그녀가 살을 뺀다는 것은 곧 백금녀라는 캐릭터의 사망을 의미했습니다. 대중은 홀쭉해진 그녀를 상상조차 하지 않았고 그녀 자신도 뚱뚱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뚱녀로 살았고 그 정체성 안에서 사랑받았습니다. 살을 빼면 건강은 찾겠지만 코미디언으로서의 생명은 끝난다는 공포. 이 잔인한 양자택일 앞에서 그녀는 결국 체중 감량에 실패하고 맙니다. 아니, 어쩌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방송에 나와서도 내가 살을 빼면 누가 나를 알아보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 갈래 라며 호탕하게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그 웃음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체념 섞인 여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늙고 병든 모습까지도 사랑해 줄 수는 없는가라는 세상에 대한 원망 섞인 질문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말년 생활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성기 시절 그토록 많은 돈을 벌었지만 당시 연예인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하지 못한 탓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의 성격 탓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랜 투병 생활과 병원비는 그녀의 통장 잔고를 빠르게 비워갔습니다. 화려했던 스타의 삶 뒤에는 초라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존심이 강한 여장부였습니다. 후배들이나 방송 관계자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궁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방송 스케줄이 잡히면 가장 비싼 옷을 차려입고 가장 밝은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워도 남들 앞에서는 기사에게 팁까지 쥐어주며 호기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대스타 백금녀의 품위를 지키고 싶었던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1992년 KBS의 한 토크쇼에 출연했던 그녀의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녀가 대중에게 남긴 마지막 육성 증언과도 같은 자료입니다. 화면 속의 그녀는 전성기 때보다 훨씬 더 비대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부기로 인해 푸석해 보였고 눈빛은 다소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은 그녀는 여전히 유쾌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말이 너무 빨라서 내가 따라가질 못하겠어. 숨차서 죽겠네라며 자신의 건강 문제를 개그 소재로 삼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문득문득 스쳐 지나가는 쓸쓸한 표정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태어나도 코미디언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여튼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좀 날씬 여자로 태어나서 예쁜 드레스 입고 멜로 영화 주인공 한번 해보고 싶네. 웃음과 함께 터져나온 이 대답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평생 이루지 못한 여자 김정분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 그녀의 일상에서 유일한 위안은 신앙생활과 가족들이었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그녀는 절을 찾아 기도를 올리며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시끄러운 여자였지만 법당 안에서는 그 누구보다 조용히 무릎을 꿇고 묵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녀가 부처님 앞에서 빌었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건강을 되찾아 무대에서 펄펄 날게 해달라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자신을 기억해주는 모든 이들의 행복을 빌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천생이 남을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업으로 삼고 태어난 보살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운명의 시계는 1994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994년은 유독 무더웠던 해로 기억됩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한반도를 덮쳤고 많은 노약자들이 더위에 쓰러졌습니다. 비만과 고혈압을 앓고 있던 백금녀 선생에게 그해 여름은 지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에어컨 바람 없이는 잠시도 견디기 힘든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늦가을로 접어들 무렵 예고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뇌경색.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 조직이 괴사하는 무서운 병이 그녀를 덮친 것입니다. 전조 증상은 있었을 것입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그녀는 피곤해서 그렇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것입니다. 혹은 알면서도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쓰러지던 그날, 그녀는 자택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하고 거구의 그녀를 옮기기 위해 건장한 대원들이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희극 여제에게 보내는 세상의 마지막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긴급 처치를 받았지만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뇌의 중요한 부분에 손상이 갔고 의식은 돌아오지 않거나 혼미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토록 커 보였던 거인은 병상 위에서 그저 나약한 한 명의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신문과 방송 뉴스에서는 짤막하게 코미디언 백금녀 뇌졸중으로 쓰러져 중태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이미 그녀는 현역에서 한 발 물러난 상태였고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뉴스들에 밀려 그녀의 소식은 단신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올드팬들만이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이고, 뚱순이가 쓰러졌대. 그 양반도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네. 사람들은 그녀의 쾌유를 빌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가끔 의식이 돌아올 때면 그녀는 눈을 깜빡이거나 입을 달싹거려 무언가를 말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비된 혀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물 한 모금 달라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화려한 무대가 펼쳐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영춘이 옆에서 춤을 추고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조명이 쏟아지는 그 꿈같은 무대 위에서 그녀는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노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이 클수록 꿈속의 기억은 더욱 선명하고 달콤하게 그녀를 유혹했을 테니까요. 가족들과 몇몇 동료 코미디언들이 병실을 지켰습니다. 구봉서, 배삼룡 같은 원로들이 찾아와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여사,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국밥 한 그릇 해야지. 동료들의 목소리에 그녀의 눈가의 눈물이 고여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듣고 있었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고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동료들의 따뜻한 위로는 그녀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생명의 법칙 앞에서 인간의 간절함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합병증이 겹치면서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폐렴이 찾아왔고 신장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의료진은 고개를 저었고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생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1995년 6월 14일 초여름의 밤에 일어난 이별의 순간, 그리고 그녀가 떠난 후 남겨진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추억했는지, 그녀의 장례식은 어떤 풍경이었는지, 슬픔을 넘어선 숭고함으로 기억될 백금녀의 마지막 여행을 따라가 봅니다. 1995년 6월, 창밖에는 이미 짙은 녹음이 우거지고 여름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만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겨우내 병마와 사투를 벌이던 백금녀 선생의 생명력은 이제 촛불처럼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깊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가쁜 숨소리만이 그녀가 아직 이승에 머물고 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마지막 기적을 바랐지만 동시에 이제는 그녀를 편안하게 보내주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무대 위에서 에너지를 쏟아내며 살았던 여장부,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그 우렁찬 목소리의 주인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월 14일 밤 거칠게 이어지던 그녀의 호흡이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격렬했던 삶의 파도가 잔잔하게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다급하게 움직이고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를 확인했지만 운명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향년 63세. 한국 코미디의 큰 산이자 여성 희극인의 데모였던 백금녀 선생은 그렇게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한순간 멈춘 듯했고 뒤이어 가족들의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가족의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대한 웃음의 아이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의 비통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간신문의 사회면과 연예면 귀퉁이에는 그녀의 부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원로 코미디언 백금녀 별세, 뚱녀 코미디의 원조 지다. 굵은 활자로 인쇄된 그 문구는 무미건조했지만 그 뉴스를 접한 국민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밥상머리에서 신문을 펼쳐든 중장년층 독자들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그 힘 좋던 양반이 결국 갔구먼. 60년대와 70년대 흑백 TV 앞에서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그녀의 콩트를 보며 깔깔거렸던 추억을 가진 세대에게 그녀의 죽음은 마치 친한 이웃이나 먼 친척의 부고처럼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서영춘이 떠났을 때 한쪽 팔을 잃은 듯 허전해했던 대중들은 이제 백금녀마저 떠나보내며 비로소 그 찬란했던 홀쭉이와 뚱뚱이의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렸음을 뼈저리게 실감해야 했습니다. 빈소는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동료 코미디언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구봉서, 배삼룡, 송혜 등 한국 코미디의 살아있는 전설들이 지팡이를 짚거나 부축을 받으며 빈소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비통함과 함께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 유랑극단을 함께 떠돌며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고 여관방에서 새우잠을 자며 동고동락했던 전우를 잃은 슬픔. 영정사진 속의 백금녀는 전성기 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앞에선 백발의 동료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녀야, 뭐가 그리 급해서 먼저 갔냐? 영춘이 만나러 갔냐? 구봉서 선생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문객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들에게 백금녀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거친 연예계 생활을 함께 버텨온 누이이자 어머니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젊은 후배 개그맨들도 대거 조문을 왔습니다. 이경규, 김미화, 이영자 등 당시 방송가를 주름잡던 스타들이 대선배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특히 여성 개그우먼들의 슬픔은 남달랐습니다. 여자가 망가지면 시집 못 간다는 편견을 온몸으로 깨부수고 여성도 웃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 성우자.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로운 개그의 토양을 일군 사람이 바로 백금녀였음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훗날 회고담에서 백금녀 선생님이 계셨기에 저 같은 캐릭터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영원한 롤모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빈소는 선후배가 어우러져 고인을 추억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코미디언의 장례식답게 때로는 울음소리 사이로 그 누님, 옛날에 참 대단했지 하며 터져 나오는 씁쓸한 웃음소리가 섞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평생 남을 웃기다 간 고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을지도 모릅니다. 장례 절차는 엄수되었습니다. 그녀의 관이 운구채 실려 병원을 떠날 때 초여름의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하늘도 뚱순이의 마지막 길을 슬퍼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생전의 유언이나 가족들의 뜻에 따라 조용히 매장되었습니다. 그 거대했던 몸, 100kg의 무게로 무대를 짓누르던 육체는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를 옥죄던 살들의 무게, 관절의 고통, 그리고 세상의 편견과 시선들로부터 비로소 그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그토록 화려한 의상을 입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돌아가는 길은 수의 한 벌에 의지한 채 소박하고 쓸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사이고 광대의 숙명임을 보여주는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백금녀 선생의 타계는 한국 대중문화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1995년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를 선언하고 케이블 TV가 개국하며 대중문화의 지형도가 급변하던 시기였습니다. 아날로그 시대가 저물고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던 그 경계선상에서 아날로그 코미디의 상징이었던 그녀의 퇴장은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만담이라는 장르, 그리고 신체적 특징을 과장하여 보여주는 원초적 슬랩스틱의 시대는 역사책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세련되고 더 복잡하고 더 빠른 웃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웃음들 속에는 백금녀가 주던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된장맛 같은 정서는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대중은 그녀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그녀가 우리에게 주었던 것이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위로였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방송에서는 추모 특집 프로그램들이 방영되었습니다. 창고 속에 잠자고 있던 흑백 필름들이 다시 꺼내어졌습니다. 서영춘과 함께 호흡을 맞추던 거꾸로 부부, 뚱뚱부 아가씨를 부르며 춤을 추던 쇼 프로그램 영상들이 전파를 탔습니다. 화면 속의 그녀는 여전히 젊고 힘이 넘쳤으며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며 시청자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맞아, 저 때는 사는 게 참 힘들어도 저거 보면서 웃고 살았지. 그녀의 웃음은 가난했던 시절의 배고픔을 달래주던 사탕이었고 고단한 하루를 잊게 해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사람들은 화면 속의 그녀를 보며 자신의 지나간 청춘을 회상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백금녀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대중들의 가슴 속에 다시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녀의 사후에 대중들 사이에서 퍼져나간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제 저승에서 서영춘 씨 만나서 다시 콤비하겠네.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실컷 웃기세요. 이런 반응들은 대중이 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구름 위의 어느 무대, 백금녀가 도착하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서영춘이 마중을 나옵니다. 어이 뚱순이, 왜 이제 왔어? 심심해 죽는 줄 알았네 라고 깐족거리는 서영춘에게 백금녀가 이 뼈다귀야, 나 없으니까 재미없었지? 라며 호탕하게 꿀밤을 먹이는 장면.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영혼의 파트너십. 대중은 그런 상상을 통해 그녀를 떠나보낸 상실감을 달랬습니다. 두 사람이 천국에서 펼칠 두막의 코미디 공연은 지상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자유로울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한국 코미디계에서 뚱뚱한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비만이 단순히 놀림감이거나 희화화의 대상이었다면 백금녀 이후의 세대, 특히 이영자, 김민경 등으로 이어지는 계보에서는 비만이 건강함, 먹방, 걸크러쉬와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재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백금녀는 그 변화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냄으로써
신체 사이즈가 여성의 매력을 재단하는 유일한 척도가 아님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뱃살은 게으름이 아니라 관록이었고 그녀의 큰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카리스마였습니다. 후배들은 그녀가 닦아놓은 그 길 위에서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를 외치며 더욱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강물처럼 바다로 가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호걸들도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인생은 육신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백금녀 선생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덧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했을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흑백에서 초고 화질의 세상으로 천지개벽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최첨단의 시대에 백금녀라는 이름은 박물관의 유물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디지털의 파도를 타고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라는 새로운 바다 위에서 그녀의 웃음은 다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 우연히 1960년대, 70년대의 희귀 영상들을 마주할 때 그들이 보이는 반응은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화질은 흐릿하고 음질은 조악하지만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백금녀의 에너지는 4K 화면을 뚫고 나올 만큼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20대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머니, 딕션이 요즘 래퍼보다 좋다. 플로우가 장난이 아니다. 원조 걸크러쉬가 여기 있었네. 그들은 그녀를 촌스러운 옛날 개그맨이 아니라 시대를 너무 앞서 태어난 힙한 아티스트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서영춘 선생과 주고받던 만남의 리듬감은 현대의 랩 배틀을 연상케 하고 그녀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당당한 애티튜드는 오늘날의 자기 몸 긍정주의 운동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녀는 50년 전에 이미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즐기는 법을 몸소 실천했던 성우자였습니다. 백금녀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그녀가 여성 코미디라는 불모지를 개척하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가 활동하던 시절 코미디는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여성은 예쁘게 웃어주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망가져서 비웃음을 사는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백금녀는 그 두 가지 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비웃음을 사는 대신 호통을 쳐서 남들을 제압했고 예쁘게 보이는 대신 강하게 보이기를 택했습니다. 그녀는 남성 파트너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여성이 아니라 남성 파트너를 한 손으로 들어올리고 무대 밖으로 내던지는 주체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몸개그가 아니었습니다. 가부장제의 억압 속에서 숨죽여 살던 수많은 여성들에게 여자도 큰 소리 칠 수 있다. 여자도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심어준 문화적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뚱뚱함이라는 신체적 특징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혁명적이었습니다. 과거의 코미디에서 비만은 게으름이나 미련함의 상징으로만 소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백금녀는 자신의 뚱뚱함을 풍요와 힘 그리고 넉넉함으로 치환했습니다. 그녀의 큰 몸집은 남편의 길을 꺾는 무기였고 배고픈 시절 대중들에게 심리적인 포만감을 주는 쌀가마니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여 숨거나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더 큰 동작으로 무대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내 배는 인격이야 라고 외치던 그녀의 당당함은 외모 지상주의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일종의 해방감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콤플렉스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캐릭터로 승화시킨 연금술사였습니다. 우리가 백금녀를 한국 코미디의 데모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그녀가 오래 활동했거나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후배들에게 보여준 희극인의 품격 때문입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는 관객을 웃기기 위해 바보가 되었지만 무대 밖에서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연구하고 연습하는 프로였습니다. 서영춘 선생과의 완벽한 호흡을 만들기 위해 수천 번 대사를 맞춰보고 0.1초의 타이밍을 계산했던 그녀의 노력은 오늘날의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인기라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그 허무함을 견디며 끝까지 무대를 지킨 인내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잊혀가는 두려움과 싸우며 마지막 순간까지 마이크를 놓지 않았던 그녀의 뒷모습은 진정한 장인이란 무엇인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만약 백금녀 선생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그녀는 더 이상 뚱녀라는 비하적인 별명으로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녀는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예능 프로그램을 종횡무진 누비고 있었을 것입니다. 먹방 프로그램에서는 복스럽게 먹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침샘을 자극하고 토크쇼에서는 거침없는 입담으로 MC들을 쥐락펴락했을 것입니다. 또한 시트콤이나 드라마에서는 개성 넘치는 연기로 신스틸러가 되었을 것이며 힙합 프로그램에 나가서 서영춘 선생 못지않은 속사포 랩을 선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시대가 그녀의 끼를 다 담아내기에는 그릇이 너무 작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녀는 20세기라는 좁은 무대에서 21세기의 감성을 연기했던 시대를 초월한 광대였습니다.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관통하며 웃음이라는 꽃을 피워냈던 백금녀의 삶. 그것은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가난과 전쟁, 그리고 차별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웃음이라는 꽃을 피워낸 우리 민족의 생존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웃음 속에는 배고픔의 눈물이 섞여 있었고 그녀의 호통 속에는 억눌린 자들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코미디는 가벼우면서도 무거웠고 찰나의 즐거움이면서도 영원한 위로였습니다.